버린 딸의 간으로 숨겨둔 아들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수술실 앞에서 알아버린다면 그 여자의 인생은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까요? 밤 공기는 매우 차가웠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느낄 틈도 없이 산길을 헉헉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비탈길에 돌부리에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졌는데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우진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나 없어지면 다 끝나. 너도 나도 그 여자도. 그 한 줄이 그냥 우울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지은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어디 있는지 말이라도 하고 사라지지. 작게 욕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손전등 불이 커다란 나무 뒤쪽 어두운 그림자를 잡아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아? 손전등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퍼렇게 변한 입술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한우진. 지은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우진을 흔들었습니다. 우진의 몸에서는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피부를 잡고 있는 손이 오히려 더 뜨거워 보일 정도였어요. 숨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 화면에 지문 인식조차 제대로 안 됐는데요.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리다가 겨우 119에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산길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도 가쁘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위치를 겨우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진이 아주 조금, 정말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지은호. 숨이 새어나갈 듯한 작은 목소리였는데요. 나야.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눈 감지 말라고. 우진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려 했습니다. 너 화낼 거지. 지금 이 타이밍에 농담해요? 내가 사라지면 그 여자가 널 더 이상 안 건드릴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고성희. 26년 전에 우진과 지은호를 낳고 아들만 데리고 떠나며 딸은 보육원 앞에 버렸던 그 사람. 나중에야 밝혀진 출생의 비밀 덕분에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안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 없어지면 내강 가지고 장난칠 이유도 없어지잖아. 우진의 말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입 다물어. 목소리는 떨리는데 말투는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나 버린 여자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서 사라지겠다는 건 나한테 또 한 번 버림받으라는 소리야. 잠깐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에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지은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우진아. 살든 죽든 같이 결정하자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며 지은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좀 붙잡고 살아줘요. 쌍둥이 오빠. 혀 위에서 그 말이 굴러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이미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단 걸 알았어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시간은 거의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차트를 들고 서 있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의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요. 최대한 빨리 생체간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주일 솔직히 그 정도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머릿속에서 그 단어만 둔하게 울렸어요. 가족분 중에 공여자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쌍둥이 형제자매가 있다면 적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말에 힘을 줬는데요. 그 말이 끝나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한우진.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는 그 모습. 피가 섞였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야 그 사실이 실감나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 진행해 볼까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 화면에 찍혀 있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몇 번이나 삭제했다가 다시 저장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나 또 지는 거지. 지은호는 알면서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싱겁게도 평소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지은호의 손이 더 세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야 웃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 피야. 끝까지 버티다가도 결국 가족을 선택하네. 착각 마세요. 지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 당신 가족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진 씨 쌍둥이일 뿐이에요. 수술 끝나면 다시는 안 볼 생각입니다. 잠시 뭔가 부러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가 고성희의 목소리에 다시 달콤한 색깔이 덧칠됐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수술 준비는 엄마가 다 해둘게. 넌 몸만 잘 관리해.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질 뻔했는데요. 주워들면서 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살려야 하니까. 밤이 되자 좁은 식탁 위의 반찬들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젓가락을 잡고 있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어요. 너 정말 하겠다는 거지?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진 오빠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여자야 또 뭐라고 했냐? 정순이 눈빛에선 분노와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를 얘기했어? 처음엔 5억 들고 찾아왔지. 나중엔 175억이었나. 입에서 돈 액수가 줄줄 나오더라. 돈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순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래서 더 싫다. 내가 돈에 흔들렸다면 내가 욕하면서라도 마음이 조금 덜 아팠을 거야. 근데 넌 꼭 착한 쪽으로만 미련하게 가더라. 잠시 말이 끊겼다가 정순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널 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길바닥에 버려진 너 데려다가 키운 사람은 나라는 거. 지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수술 끝나면 진짜 엄마는 한 명만 남길 거예요. 나 키운 엄마. 그 말 나중에 뒤집기만 해봐. 내가 내 수술 자국 붙들고 울 거다. 농담처럼 말했는데 정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지혁이 있는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들어왔어요. 지은호. 얼굴이 왜 이렇게. 저 간 이식 공여자 하게 됐어요. 단도직입적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구 공여자? 우진이요. 제 쌍둥이 오빠. 그 한마디에 이지혁 머릿속에서도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한 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보육원, 출생의 비밀, 그리고 고성희라는 이름. 잠깐만. 이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쌍둥이니까 적합하다. 그건 의사 논리고. 사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계산 아니야. 그래서요? 안 하면 우진 씨 죽어요. 지은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선배도 알잖아요. 제가 이거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죄책감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이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 여자는 또 내 인생을 가져다 쓰는 거고.
고성희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둘 다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수술은 이미 결정한 거죠? 네. 검사도 다 끝났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방법 바꾸자. 무슨 방법이요? 넌 수술에 집중하고 그 여자한테 책임 물을 사람은 따로 있어야지.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누군가는 계산서 들고 그 여자 앞에 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지혁의 머릿속엔 이미 몇 명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박진석. 그리고 그 아들 박성재. 수술 전날 밤. 광이 번쩍이는 고급화실 한켠에서 박영란은 캠퍼스를 뒤로 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붓 한 번 안 되네. 옆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던 이지환이 말을 건넸어요. 오빠 계속 병원에서 연락 오는 거 없지? 응. 이 사장님, 우리한텐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더 수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우진,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생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해놓고 정작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아무 말도 안 해. 영란은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야. 엄마, 아버지 몰래 뭔가 진행 중이야. 이지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뭔가에 지은호 씨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영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 오빠랑 지은호 씨, 쌍둥이잖아. 간 이식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조합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지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랑 동선,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경호실 일정이면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오빠, 그거 진짜 해도 돼? 영나 씨가 원하는 건 우진 씨를 혼자 수술대에 안 올려두는 거잖아. 그 정도는 해도 되지. 그날 밤 박진석 앞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발송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수술 일정표 복사본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수술명 생체간 이식. 수혜자 한우진. 공여자 지은호. 박진석은 그 서류를 보고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대학병원 수술실 앞 대기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그 손을 붙잡고 싶어도 손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천천히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옆에는 건장한 청년이 팔을 받쳐주고 있었고요. 엄마, 천천히 가요. 지강호였습니다. 그 옆에 선 사람은 정순이었고요.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수혜자, 공여자 모두 현재로선 안정적입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가는 의사 뒤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명품 코트 자락을 살짝 휘날리며 걸어왔어요. 수술 잘 끝났대? 내가 뭘 했어. 요즘 의술 좋다니까. 곧 우진이 멀쩡하게 일어날 거라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고성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이야기들. 이제 하나씩 좀 듣자.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지금 이러는 거 모양새가. 쌍둥이였다는 것부터 얘기해. 짧은 한마디에 고성희의 표정이 완전히 흩어졌어요. 아들 하나만 있다고 했지? 딸은 어디 갔냐? 보육원 앞에 버려두고 온 그 딸은. 정순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박성재와 박영락까지. 어째서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간을 지금 우리 아들 몸에 넣은 거냐?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순간 고성희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그래야 했어. 드디어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둘 다 키울 형편 아니었고 난 선택해야 했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라도 건져야 했다고. 그래서 딸은 버려도 된다는 결론이 났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6년 지나서 아들 간이 망가지니까 버린 딸을 다시 찾아와서 간을 사오겠다고 생각한 거냐? 버린 거 아니야.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때도 살 길 찾으려고 몸부림친 거야. 가난이 뭔지 알아. 애 둘 안고 거리로 나앉는 게 어떤 건지 알아.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다고. 그 포기된 사람이 지금 수술실 안에 누워있지. 박진석이 유리창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내야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복도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제야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아버지, 이 얘기 예전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속은 거다, 성재야.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다 나만 나쁜 년이면 편하겠지. 당신들 잘난 도덕심으로 날 단죄해. 근데 잊지 마. 지금 저 수술실 안에 누워서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건 내가 감당한 더러운 선택들 덕분이야. 아니. 박진석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둘 다 살아있는 건 당신이 버렸던 딸이 자기 간을 내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한 일은 그 애한테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 하나 더 얹어준 것뿐이다. 그 말에 고성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기서 끝날 리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박진석의 서재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가 벽을 두드려 보다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 판넬을 밀어 올렸어요. 아버지,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요? 판넬 뒤에는 커다란 금고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문을 열자 금괴와 서류 뭉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갈라졌어요. 박성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원재단 비자금, 회사 자금 유용, 명의 신탁 부동산 전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마다 찍힌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대략 수백억 규모입니다. 박진석의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어요. 나는 대체 누구랑 살고 있었던 거냐?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 오랫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박진석이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횡령으로 고소해. 이혼 서류도 같이 준비하고. 그 말은 26년 동안 쌓아 올린 화려한 껍데기를 한 번에 걷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일 나 혼자 막을 수 없을 거다. 지혁이도 불러야지. 박진석의 머릿속엔 이미 이지혁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냉철하게 숫자를 읽어내는 눈,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 이번 판은 단지 부부 문제나 집안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병원 회복실에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빗소리가 같이 묻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서로 나란히 누운 두 침대 위에서 한우진과 지은호는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아팠으면 지금 이렇게 말할 힘도 없었겠죠. 지은호가 힘없이 웃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덜 아프긴 해요. 그냥 배를 통째로 주먹 쥐고 잡아당기는 느낌. 그게 많이 아픈 거야, 바보야. 우진이 웃다가 문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말도 안 되게 무거웠어요. 쌍둥이잖아요. 지은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태어날 땐 같이 나왔다가 한 명은 버려지고 한 명은 데려갔으니까. 이 정도는 균형 맞춘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균형을 왜 내 간으로 맞추냐.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가 택한 건 나고 버린 건 너인데.
계산 맞추자고 하면 나가 간 내주는 게 맞는 거지. 이미 늦었잖아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시간도 아니고 그냥 살았다는 게 중요하죠. 문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정순이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더는 서 있지 못하고 벽에 살짝 기대 섰습니다. 우리 오 진짜 어른 됐네. 그 옆 복도 끝에서는 박진석이 회복실 안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은 아직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잠시 후 박진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 들어와도 되겠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쪽은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 다른 한쪽은 버리고 떠난 쌍둥이 딸.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진아. 박진석이 먼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 거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우진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준 건 제가 아니고 지은호예요. 시선이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결국 지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지은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직 아저씨한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버려진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요. 안다. 지금 당장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박진석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겠지. 그 여자와 내가 한 일을 법적으로든 사람으로든 책임지는 거. 그렇게 말하고 박진석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우진이 작게 웃었어요. 우리 인생, 이제 진짜 막장 드라마 들어간 거 알지? 지은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촬영 들어간 지 한참 됐어요. 이제 겨우 첫 회 끝난 느낌인데요.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시작, 누군가에게는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어디선가 혼자 비를 맞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던 한 여자는 뒤에서 다가오는 경찰차 불빛을 보며 5만 가지 계산을 동시에 돌리고 있었겠죠. 이대로 끝날 것 같냐, 지은호. 난 또 다른 판을 짜면 되는 여자야. 하지만 그 판이 이제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고성이만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회에서 우진과 지은호 그리고 이지 협박성재까지 본격적으로 얽혀 들어가는 판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